금지구역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황무지를 삼키는 능력을 얻게 되다니. 괴물이 되어버린 그는 어떻게 소꿉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악마의 저주와 함께 신비로운 대륙의 피비린내 나는 모험이 시작된다. 지하 동굴에서 괴물이 사슬에 묶여있고 주인공 알토는 옆에서 내일이 없는 듯 고기를 삼키고 있다. 심하게 기침하며 먹은 것을 개어내면서도 알토는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모든 것은 3일 전에 시작되었다. 알토는 깊고 오래된 우물에 빠져버렸다. 우물은 말라 있었고 그는 단단한 바닥에 심하게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기어서 나가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 곧 포기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러 번 기어오르려 했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나 있을까 생각했지만 고라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고라와 그의 졸개들이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망설이며 알토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특히 이 지역이 제한구역인데 괜찮은지 물었다. 하지만 고라는 알토 때문에 기다리게 됐다며 녀석 머리를 걷어차서 박살낼 계획을 세웠다. 그의 졸개는 촌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이곳이 금지구역이라 들키면 안 좋다고 했다. 하지만 고라는 비겁한 친구의 경고에 신경 쓰지 않고 촌장은 여자나 만나러 갔을 거라고 확신했다.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고라는 오직 알토를 실컷 두들겨 패는 것만 생각했다. 짜증난 듯 돌을 걷어차며 그는 제한구역에 숨어 있다는 식인 괴물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의 두려움에 답이라도 하듯 붉은 까마귀가 갑자기 날아올라 그 위를 돌며 소년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고라는 혹시 고대의 봉인이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으스스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알토가 고라와 친구들에게 잡혀간 건 아닌지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다. 오래된 우물 안에서 굶주림이 알토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떨리는 손이 차갑고 낯선 무언가에 스치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신경이 곤두섰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시선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끔찍한 광경, 괴물에게 머물렀다.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한 그림자 형체의 붉게 뛰는 심장이 있고 사슬이 뻗어 바닥의 괴물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알토는 괴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괴물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해치지 않겠다라고 안심시킨다. 알토는 그것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한다. 괴물은 인간들에게 공격받아 사슬에 묶여 이 동굴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알토는 돌을 집어 괴물에게 던진다. 괴물은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아서 알토는 결국 죽은 건가 생각한다. 이 조용한 어둠 속에서 열흘이 흘러간다. 알토는 이 기간 동안 괴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결국 죽었을 거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메이에게 여기서 무력하게 죽게 되어 미안하다고 조용히 사과한다. 고아라는 이유로 맞았던 기억,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오직 메이만이 돌봐줬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과 항상 함께하자는 약속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깨는 것은 그가 될 것이다. 이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필사적인 결심이 타오른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이렇게는 안 돼. 그가 돌아가지 못하면 고란 녀석들이 다음으로 메이를 노릴 게 분명해. 그 녀석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도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알토는 있는 힘껏 괴물의 몸을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로 결심했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먹어야 한다 해도 그는 두꺼운 가죽을 찢어내고 괴물의 살에 닿는 데 성공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씹어 삼켰고 그러자 검은 에너지가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변이하기 시작했고 피부는 그가 먹고 있는 괴물과 똑같이 변해 바닥에 쓰러졌다. 검은 에너지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그는 완전히 변신한 괴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알토는 우물 입구를 향해 손을 뻗어 손쉽게 기어 올라온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몸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변화가 아까 먹었던 것 때문인지 그 자신을 괴물로 만든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절대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들켜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미 한 남자가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즉시 마을 촌장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알리러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알토의 몸이 이 신비한 힘으로 꿈틀거릴 때 갑자기 나비 한 마리를 집어삼킨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물론 그는 날개를 조종하는 방법을 몰랐고 결국 나무에 세게 부딪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수백 년 전 인간과 괴물은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 균형을 깨뜨렸다. 인간은 많은 괴물을 제거하고 인간 영역 밖으로 몰아냈다. 마구레라 불리는 강력한 괴물들은 봉인되었다. 카고노 큐미라는 비밀 조직은 이 강력한 마기라이 중 하나를 세상에 봉인했다. 이 조직에는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전설적인 전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사회 속에 숨어 있었고 인류는 수백 년의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괴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라오 마을에서 메이는 알토가 사라진 지 며칠이나 돼서 그를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노인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메이는 괴로워하며 건물을 나서지만 알토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품에 달려든다. 알토는 그녀를 위로하며 토끼를 선물로 준다. 이제 야생동물을 잡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 덫이 작동한다. 메이가 그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너무 늦었고 그는 덫에 걸리고 만다. 물론 덫을 놓은 사람은 고라였고 그는 알토를 다시 괴롭히기 위해 나타났다. 고라는 알토가 여기까지 여자를 보러 오다니 용감하다고 말하며 머리를 바닥에 문지르며 용서를 빌라고 명령한다. 메이는 그들에게 알토를 놔달라고 부탁하지만 고라는 그녀가 그의 편을 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는 메이가 자신에게 오기를 바란다. 고로가 자신의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본 알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변신한다. 아무도 알길 원치 않았지만 고로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고로의 졸개들은 고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알토는 그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던진다. 고로는 용서를 빌지만 알토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메이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알토는 그녀에게로 돌아 고라를 놓아준다. 고라는 즉시 살기 위해 도망친다. 알토는 메이에게 항상 함께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이제 알토는 공영에 처했다. 그는 여전히 알토이지만 괴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거부하는지 궁금해한다. 마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알토에게 다가온다. 그들은 심지어 메이를 붙잡아 그녀가 그를 돕지 못하게 한다. 마을 촌장은 알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가 괴물이 되어 버렸으니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은 그에게 죄를 뉘우치라고 요구한다. 알토는 그들의 위선에 비웃고 싶어진다. 그는 그들이 우물 속 괴물처럼 자신을 가두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이 질문에 그들은 그가 제한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 생물이 강력한 괴물 카미쿠이라는 마조레라고 밝힌다. 그들은 알토를 가두고 싶어 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을의 목적이자 카고노 큐미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괴물이 다시 괴물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알토는 자신이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고라 녀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제 그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마을 촌장은 경비병들에게 알토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알토가 괴물이 되었다고 발표하며 봉인검을 뽑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그 지역에 괴물들이 나타나 공격하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하수인들이 마그레가 부활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배후에는 8번째 마그레 카미쿠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알토가 진짜 마그레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알토는 몬스터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이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마이는 몬스터들이 베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다. 누가 그랬는지 필사적으로 찾아보지만 몬스터가 그녀 뒤에 나타난다. 다행히 알토가 때맞춰 몬스터를 제거하여 그녀를 구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기만을 바란다.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알토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그레로 변한 후에도 알토가 아직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촌장이 그의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때린다. 촌장은 노인에게 싸우라고 촉구하며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한다. 노인은 경비병의 절반을 데리고 명령을 따르고 나머지는 촌장과 함께 몬스터를 막는다. 알토는 마이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망설인다. 이것은 알토를 멈추게 하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몬스터들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한다. 촌장과 마을 경비병들은 마을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몬스터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잃기 시작한다.
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몬스터를 막으라고 명령하지만 그 생물은 이제 그의 쪽으로 촉수를 뻗는다. 촌장은 촉수를 베지만 또 다른 촉수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 몸을 꿰뚫는다. 경비병들은 그를 도우러 달려가고 싶어 하지만 몬스터의 수가 압도적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알토는 하늘로 뛰어올라 강력한 일격으로 그 생물을 쓰러뜨린다. 몬스터는 땅에 추락하고 알토는 떨어지는 피비 밑에 서 있다. 촌장은 구조되고 마이를 비롯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알토의 행동에 경외감을 느낀다. 촌장은 마음이 바뀌어 알토가 마을을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알토를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알토는 마이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오해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노인은 재빨리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알토는 마이에게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도망친다. 혼란 속에서 한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땅에 넘어진다. 마이는 아이를 도우러 달려가지만 그 순간 몬스터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한다. 알토는 마이가 공격을 받아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린다. 극도로 분노한 알토는 맹렬한 기세로 몬스터를 파괴하고 필사적으로 마이의 곁으로 달려간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소용없다고 말한다. 희미해지는 힘으로 그녀는 이전에는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다. 알토는 고통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경비병들은 그를 제압해야 할지 망설이고 그가 잠시 전에 그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알토의 분노가 솟아오르자 그는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려 한 경비병의 목을 움켜쥔다. 그가 막 경비병의 목숨을 앗아갈 찰나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부른다. 촌장은 알토에게 마이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알토는 그의 말을 듣고 경비병을 땅에 떨어뜨린다. 촌장은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마을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몬스터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직접 보았고 알토에게는 아직 이성이 남아있다고 믿지 않았다. 알토는 침묵을 지켰지만 마이를 부드럽게 안아들며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 사과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바라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러나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몬스터가 시조에게서 태어났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태어난 것은 봉인된 마글의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마글에는 하수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기는 영웅의 등장과 일치한다. 과거에 영웅들은 협력하여 이러한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고 봉인했다. 하고노가 봉인한 16명의 마그레 중 8번째 마그레인 카미쿠이는 자신이 소비한 자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카미쿠이를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봉인했고 카고 노 큐미의 혈통이 그 이후로 계속 지켜왔다. 수백 년이 흘러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지가 형성되어 현재의 모루의 마을이 되었다. 촌장은 목숨을 걸면 알토를 봉인할 수 있지만 알토가 진정 누구인지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알토에게 비슷한 마을과 조직이 외부에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한 것보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토는 촌장의 조언에 감사하지만 그는 인간으로 살면서 마이에게 한 약속을 지킬 계획이다. 그러자 촌장은 알토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다. 마이를 묻은 후 알토는 그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바랐던 것처럼 항상 앞을 보며 살고 싶어 했다. 이제 그의 몸이 몬스터의 모습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 촌장은 마을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대 서적에 따르면 몬스터가 된 사람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다른 조직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동쪽에 키노쿠메라고 알려진 정착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 촌장은 알토에게 그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른 곳에서는 한 팀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다. 부대장은 자신의 공격으로 그 생물을 제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돌격한다. 그러나 몬스터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으로 반격하여 도망칠 수 있는 포털을 연다. 팀의 대장이 도착하여 자신의 영적 힘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묶지만 몬스터는 여전히 포털로 미끄러져 탈출한다. 팀은 오랫동안 물리치려고 노력했던 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주한다. 몬스터의 능력이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탈출에는 능숙하다. 대장의 진홍색 밧줄조차도 몬스터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장은 팀에게 너무 비관적이지 말라고 촉구한다. 몬스터 코크는 이번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2차 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장은 진홍색 밧줄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므로 하수인을 추적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앤두 슈울 비르가를 하수인 사냥작전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장은 생각하는 것이 있으므로 응구엔 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응구엔 성에서 알토는 키 노큐미네에서 두드러진 세력인 티리우스 부대가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 도시는 그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알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티리우스 부대 덕분에 그들이 두려움 없이 도시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긴 머리의 소녀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친구의 항의의 소녀는 또한 키노큐미의 대장이자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티리우스를 존경한다고 인정한다. 알토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근처에 머문다. 그는 티리우스 대장이 보통 침착하고 부드럽지만 몬스터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진홍색 밧줄이라는 비밀 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잘 위장한 몬스터조차 잡는다. 이 말을 들은 알토는 티리우스가 자신의 가짜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괴롭힘꾼 자석이라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알토는 곧 깡패에게 저지당하고 촌뜨기라고 밀쳐 넘어진다. 다른 소년들은 깡패에게 그만하라고 하지만 깡패는 그들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반박한다. 배고프고 짜증이 난 알토는 깡패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며 도망친다. 긴 머리의 소녀는 알토가 방역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도 배가 고프니 서두르라고 촉구한다. 배고픔에 휩싸인 알토는 결국 으스스한 골목에 도착한다. 그의 배고픔은 몬스터 모습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변신하기 전에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촉구한다. 그가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가자 몬스터에게 잡힌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도움을 구하고 알토는 몬스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망설임 없이 알토는 즉시 행동에 나서 몬스터를 걷어차 날려버리고 남자를 구한다. 그는 그를 확인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다. 알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도 그의 변신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는 도시 한가운데 몬스터가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공기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의 배고픔을 더하는 것 같고 멈추려는 내면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잃은 남자 쪽으로 움직인다. 한편 아이가 테리우스 대장에게 다가가 골목에서 이상한 연기가 난다고 알립니다. 대장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물러서라고 합니다. 아이는 뛰어가면서 임무의 일부인지 묻습니다. 테리우스는 극비 임무라고 확인하고 아이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테리우스는 천조각으로 코를 가리고 연기가 나는 곳으로 향합니다. 알토는 나중에 가구가 비치된 방에서 낯선 세 사람이 돌보는 가운데 누워있는 채로 발견됩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남자아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메나를 데리러 가고 여자는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알토는 약간 어질렀다고 대답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아이가 메나와 함께 돌아와 알토가 깨어났다고 알립니다. 메나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알토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메나는 포자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다고 설명하며 말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메나는 알토가 남자아이를 돕자마자 독성 포자 때문에 쓰러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티리우스 대장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알토에게 포자에 감염된 다른 사람들은 의식을 되찾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깨어났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그가 드디어 깨어나서 모두 안도합니다. 상황이 설명되었으니 메나가 검진을 시작합니다. 동공에는 문제가 없고 맥박에도 이상이 없으며 호흡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녀는 그를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덮개를 치우지만 알토가 그녀를 막습니다. 메나는 단지 돕고 싶을 뿐이라고 안심시키지만 그의 소망을 존중합니다. 티리우스 대장은 알토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심하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맨에게 알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들끼리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알토는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티리우스 대장을 지켜봅니다. 티리우스는 자리에 앉아 알토에게 그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여전히 불안한 알토는 티리우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대장이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을 알아차릴까봐 걱정합니다. 티리우스는 알토에게 현장에서 본 것이 혹시 있는지 묻습니다. 알토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티리우스는 시간을 갖고 기억해내라고 재촉합니다. 대장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그다지 괴물 같지 않으며 남쪽에만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에 있을 리가 없으니 누군가에 의해 소환되었을 것입니다.
알토는 괴물 소환에 대해 듣고 놀라지만 티리우스가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티리우스 대장은 알토에게 뭔가 본 것이 있는지 다시 묻지만 알토는 자신이 본 것은 공격당한 아이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큰 소리를 듣습니다. 티리우스 대장은 부대 선발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며 이제 떠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알토는 선발 시험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지만 티리우스는 재고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궁금한 알토는 이유를 묻고 대장은 알토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티리우스는 알토가 모로즈 마을 출신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선대들만이 봉인할 수 있었던 비교적 약한 악령인 신을 먹는 자를 언급합니다. 알토는 대장이 신을 먹는 자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티리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알토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알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지만 알타는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결심한 그는 자신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부대 중 하나에 합류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선발 장소는 붐비지만 알타는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는 올해 평소보다 더 많은 멤버가 선발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알토는 누군가와 부딪혀 사과하지만 소녀는 무관심합니다. 티리우스는 자신이 형벌 그룹의 부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선발 시험 규칙을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자가 200명으로 줄어들면 모두 통과됩니다. 그는 시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플레이어를 쏘아 올립니다. 군중이 서로를 가리지 않고 때리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알토는 재빨리 위험한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불량배와 그의 친구들은 소녀에게 다가가 그룹에 합류하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녀는 태연하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꺼내 쉽게 그들을 때려 눕힙니다. 장발 남자는 선발이 험악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친구는 그 역시 통과하려면 시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군중 속 누군가가 장발 남자를 가리키며 꼬맹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그는 도발되지만 그의 친구는 재빨리 그의 귀를 막습니다. 장발 남자는 꼬맹이가 금지어라는 것을 알고 무기를 꺼내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르반처럼 생긴 남자가 알토에게 다가와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고 조롱합니다. 알토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남자는 여전히 알토와 싸우고 싶어합니다. 남자가 달려들자 알토는 그가 말을 듣지 않는 유형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놀란 가운데 단 한 번의 발차기로 그 남자를 기절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알토는 부하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꺼번에 덤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주저하며 지금 당장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알토 뒤를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팔찌처럼 손목에 거대한 사슬을 감은 거대한 대머리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알토는 그가 다음에 자신과 싸울 것인지 묻지만 대머리 남자는 단순히 머리를 긁적이며 대신 그를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장발 남자는 지켜보며 알토가 정말 강하고 그를 팀에 영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는 재빨리 항의하며 아까 전에 맞고 나서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알토는 현재 상태에서도 자신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선발 시험은 몇 시간의 치열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끝납니다. 티리우스 대장이 앞으로 나와 남은 참가자들을 자신의 부대에 환영합니다. 알토는 마을 족장이 형벌 그룹이 가혹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침묵을 지키지만 장발 남자 역시 시험이 너무 간단했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친구는 또다시 그를 놀리며 맞고 나서 자랑스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티리우스 대장은 모두에게 10명씩 그룹을 만들라고 지시하며 팀으로 함께 살고 악령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10대 합쳐진 힘이 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떠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그는 강한 개인만을 찾습니다. 알토는 티리우스가 그의 말을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 것에 조용히 감탄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발 남자는 알토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을 카리스라고 소개하고 팀에 합류하도록 초대합니다. 알토는 카라스 뒤에 모인 사람들이 꽤 숙련되어 있어 카라스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관찰합니다. 이것은 그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알토는 카라스와 팀을 이루는 것이 통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만 보상도 큰 기회로 봅니다. 마침내 알토는 수락하고 악수하며 팀에 합류합니다. 그들의 팀이 완성되자 카라스는 미친갱, 우주에서 무적, 최강팀과 같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며 신나게 그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독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나서는 맨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녀는 조직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설명하면서 기숙사로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메나는 그들의 기지인 마테리아 부대가 니오인 성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 자체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주변의 5개의 성도 방어합니다. 당연히 팀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악령을 봉인하기 위해 파견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며 언제 임무에 배정되는지 자신감 있게 묻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형벌 그룹이 군사력을 중시하는 반면 티리우스 대장과 그녀는 무엇보다도 생존 능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을 기숙사로 안내하고 떠납니다. 알토는 미나의 말이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같은 불안한 감정을 공유하고 한 소녀는 선발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인정합니다. 이 기숙사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녀가 자신의 우려를 표명할 때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듣지만 알타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몇 분 후 팀에서 가장 강한 소녀는 2층에 특이한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알타는 1층 정원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다고 보고합니다. 카리스도 마법 도구를 사용하여 그곳을 스캔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지만 알토는 메나가 사려 깊고 그녀의 말 뒤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녀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들은 지금으로서는 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유잉성에서 메나는 몬스터를 학생들에게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고 조용히 의견을 말하는데 특히 그들 대부분은 진짜 몬스터를 만난 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리우스는 그것이 그들이 외부에서 진짜 몬스터를 만나 영원히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메나는 그에게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그가 고위층에 의도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티리우스 대장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그의 마법 도구가 활성화되어 성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싸고 학생들은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성에 침입합니다. 침입자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환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을 주려고 계획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알토는 작은 집에서 쉬고 있고 메이가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잠결에 알토는 끙끙 앓고 몸을 뒤척이고 메이는 약초를 구하겠다고 알토를 위험한 곳으로 보낸 노인에게 화를 냅니다. 시간이 흘러 알토가 드디어 깨어나자 메이는 그를 걱정하며 절벽에서 떨어진 후 꼬박 사흘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알토는 조용히 메이가 죽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메이는 그것이 머리 부상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의사를 부르러 가고 싶어 하지만 알토는 그녀를 막습니다. 메이가 설명을 마치자 알토는 이 노인이 그와 마얀 모두를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간 풀이 죽은 노인은 알토가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메이는 모두 알토의 머리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토는 메이가 죽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로 변해 형벌 부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괴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메이는 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함께 떠나는 것을 보면서 노인은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친밀함과 성장에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이 마을을 거닐 때 메이는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토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야기, 비 오는 날 그녀가 구멍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알토가 재빨리 그 구멍을 메워준 이야기. 그녀는 또한 노인이 그들을 산책시키곤 했던 이야기와 알토가 항상 그것에 짜증을 냈던 이야기를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알토는 이 모든 상황이 선발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서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기억까지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산책 중에 그들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고라를 만납니다. 알토는 여전히 고라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고라가 장난감을 고치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알토는 비꼬듯이 고라도 머리를 부딪힌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이는 고라가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부드럽게 주장합니다. 알토는 메이가 이곳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설명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끈적끈적한 물질에서 이상한 형체들이 나타나고 알토는 화려한 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 앞에 고급 요리와 음료로 가득 찬 진수성찬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알토는 그들의 진짜 마을은 가난했고 그런 음식이나 술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전에 소유한 적이 없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이한 형체들이 알토 주위에 모여 그가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알토는 그들의 주문에 빠지기 시작하고 불안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확인합니다. 장면은 죽은 새들이 땅에 흩어져 있고 괴물 같은 덩굴이 전체 지역에 퍼져 있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소녀는 그들의 조여오는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마침내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선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이것이 진짜 괴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알토가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칼을 뽑아 덩굴을 베어 그를 풀어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괴물로부터 그를 발로 차서 밀어내고 계속해서 덩굴을 베며 그를 깨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알토의 몸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뻣뻣해서 그녀는 강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길한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괴물이 인질들로부터 직접 생명력을 빼앗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괴물이 희생자들을 완전히 삼켜서 통제해 있는 끔찍한 괴물로 바꾸는 모습은 더욱 끔찍합니다. 그 순간 캐리스가 현장에 나타나 그들이 맞서고 있는 괴물의 이름이 마드 요키와라고 급히 밝힙니다. 그는 소녀에게 그들이 이길 수 없고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캐리스는 괴물 같은 덩굴에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곧바로 소녀도 붙잡힙니다. 그들은 모두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립니다. 다른 곳에서 메이는 알토에게 왜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왜 자신에게 웃어주지 않느냐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옷을 벗으며 그녀는 그들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알토는 가짜 메이가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기에 그녀를 힘껏 밀어냅니다. 그의 밀침은 그녀의 환상을 깨뜨리고 가짜 메이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녀는 그에게 쉬운 죽음을 주려고 계획했지만 이제는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라고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토가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 그녀의 끊임없는 말이 자신을 잠들게 하고 있다고 말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서 괴물은 알토가 정말로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와 같은 존재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알토는 완전히 괴물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소녀는 괴물이 그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격렬하게 캐리스를 질식시키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쳐다봅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캐리스는 알토가 괴물의 치명적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간신히 봅니다. 알토는 억압하는 덩굴을 베어내고 다른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기침을 조금 한 후 캐리스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알토에게 감사하려고 올려다보지만 알토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소녀는 알토가 괴물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릅니다. 캐리스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극적입니다. 그는 마지막에서 탈출한 직후에 또 다른 엉망진창에 빠진 것에 대해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토는 그들에게 자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킵니다. 캐리스와 소녀는 알토가 여전히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알토는 침착하게 그들이 싸우고 싶다면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되돌아보며 알토는 촌장이 외부 세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원한은 없지만 죽고 싶지도 않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캐리스는 갑자기 더 가까이 달려와 알토의 다리에 달라붙어 흡혈귀처럼 붙어 알토가 훨씬 더 멋있어졌다고 쾌활하게 선언합니다. 소녀는 캐리스가 너무 흥분하고 있다고 무미건조하게 지적합니다. 알토는 그들에게 자신이 결국 괴물인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알토가 제정신을 유지하고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대답합니다. 캐리스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알토도 믿는다고 말하고 알토는 아마도 촌장이 외부인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리스는 촌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재빨리 덧붙입니다. 권력에 의해 타락한 인간들은 과거에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알토는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과 마법 생물은 신속하게 제거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캐리스는 그에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알토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지만 캐리스는 알토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좋아하는 부탁이 있다고 말하며 손을 흔듭니다. 의심스러워하며 알토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만 캐리스는 단순히 알토에게 괴물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알토는 그 요청이 얼마나 간단하게 들리는지 놀라며 캐리스는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고 항의합니다. 알토는 소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에게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마침내 자신을 레이카라고 소개하고 그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녀는 알토가 여전히 제정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약 그가 통제력을 잃고 진정으로 괴물이 된다면 그녀가 직접 그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알토는 그녀의 결의에 조용히 감사를 표하지만 캐리스는 레이카의 문신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말리스 시티 출신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알토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자 그들은 말리스 시티가 대륙의 최북단 가장자리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높은 범죄율과 첨단 기술로 악명이 높습니다. 말리스 시티에서는 신체 개조가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를 제외한 모든 것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카는 누군가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캐리스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며 그녀와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레이카는 그들에게 여전히 처리해야 할 괴물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괴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캐리스는 이곳이 원래 마기오키와가 봉인되었던 위치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곳에 소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막 행동하려고 할 때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일반 멤버 분대가 도착하여 그들에게 동쪽으로 향하고 괴물은 그들에게 맡기라고 확신시킵니다. 캐리스와 알토는 시선을 교환하고 그들을 믿기로 결정하고 괴물에게 등을 돌리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 뒤에 있는 분대원들이 이미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큰 굉음이 곧 알토의 주의를 끌고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캐리스는 그가 그저 과민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혼돈이 터져나오고 괴물 같은 덩굴에 질식당한 경비병이 그들의 머리 위로 던져지면서 갑자기 끝나고 그들은 상황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사람은 일반 분대원들이 이미 쓰러졌고 그들의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괴물이 너무 많은 생명력을 흡수한 후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캐리스가 가장 당황하고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괴물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레이카가 집중하라고 하지만 카라스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한다. 괴물이 캐리스를 공격하려는 순간 알토가 나서서 덩굴을 붙잡고 맨손으로 베어버린다. 알토는 아직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구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레이카는 말없이 그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며 임무에 동참한다. 반면 카라스는 상황이 절망적인데 왜 포기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범죄 소대 일원으로 자원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괴물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핵이 더욱 강력한 힘으로 솟아오르고 있다는 오싹한 신호를 보낸다. 미나는 상황이 심각해졌으며 핵을 봉인해야 한다고 깨닫는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괴물의 덩굴에 잡히면서도 핵 주위에 장벽을 치기 시작한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반박하며 장벽은 그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상기시키지만 미나는 다급하게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미나는 힘을 내어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경비병들에게 괴물의 엄청난 힘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을 막으라고 명령한다. 괴물이 경비병 중 한 명을 공격하려다가 갑자기 공격을 멈춘다. 그들은 누군가가 괴물의 핵을 발견하여 내부에서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전장에서 알토와 다른 사람들은 협력하여 괴물을 견제한다. 캐리스는 괴물의 다음 공격이 어디에서 올지 정확한 방향을 계속 외친다. 그의 예측은 그가 사용하는 유물 덕분에 인상적일 정도로 정확하여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쳐내는 데 집중하여 적어도 당분간은 괴물의 힘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 팀은 괴물의 핵을 봉인하는 데 탁월한 노력을 기울인 미나를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다. 괴물의 움직임은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 힘은 표면 아래에서 계속 맥동하며 계속 성장한다. 갑자기 괴물이 다시 활성화되어 온 지역을 뒤흔드는 격렬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한다. 불안하게 지켜보던 일반 소대원은 괴물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억누를 수만 있다면 분명히 대장이 개입하여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괴물이 방출한 에너지 파동이 끔찍한 순간에 소대원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레이카는 봉인이 실패했다고 즉시 발표하고 괴물이 그들 위에 솟아오른다.
알토는 망설임 없이 괴물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 공격은 그의 몸을 꿰뚫고 카라스와 레이카는 걱정하며 외친다. 고통은 압도적이지만 알토는 마침내 괴물을 가까이에서 붙잡고 정면으로 싸울 준비를 한다. 괴물의 본격적인 난동이 시작되면서 메이나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깊이 걱정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둘러 후보자들에게 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괴물을 처리할 것이다. 그녀의 부하들은 티리우스 대장을 기다리라고 재촉하지만 메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캐리스와 레이코가 필사적으로 알토를 부르지만 그는 물러서서 괴물의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말한다. 괴물은 포효하며 알토를 다시 공격하고 격렬하게 휘저은 다음 마침내 땅에 내던진다. 하지만 소용돌이치는 연기와 먼지 속에서 알토는 다시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움직이며 여러 각도에서 괴물을 베어버린다. 그러나 캐리스와 레이카는 괴물의 상처가 흡수한 막대한 에너지 덕분에 거의 즉시 치유되기 시작하여 빠르게 재생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이나는 현장에 도착하여 캐리스와 레이카에게 모든 것을 티리온 대장에게 맡기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한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반응하기 전에 괴물이 메나를 짓밟을 듯 맹렬하게 달려든다. 알토가 제 시간에 나타나 그녀를 보호한다. 메나는 괴물 같은 모습의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알토는 그는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전투에 뛰어든다. 혼란스럽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메나는 알토를 믿기로 조용히 결심한다. 알토는 맹렬하게 괴물을 두들겨 패고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정확하게 피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 캐리스는 알토의 힘을 응원하지만 메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함께 그들은 괴물의 쓰러진 몸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지켜보고 알토는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고 조용히 말한다. 갑자기 괴물은 이상한 녹색 끈적끈적한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그 물질은 무수히 많은 작은 머리로 변하고 각 머리는 불쌍하게 아프다고 외친다. 메나는 상황을 분석하고 괴물이 언어 능력을 얻기 위해 인간을 흡수했으며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알토에게는 괴물의 냄새와 떨리는 살이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위협을 인식한 괴물은 알토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즉 신을 먹는 자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다. 순식간에 알토는 손을 뻗어 맹렬하게 머리를 몸에서 떼어낸다. 잘린 머리는 나머지 몸이 탈출하도록 비명을 지르고 알토가 먹이를 바라보는 굶주린 포식자처럼 응시할 때 필사적으로 울부짖는다. 저항할 수 없게 된 알토의 괴물 같은 면은 결코 오지 않을 도움을 애원하며 괴물의 살을 먹어치운다. 마침내 티리우스 대장이 전장에 도착하여 혼란스러운 광경을 빠르게 평가하고 자신이 조금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괴물을 향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며 몸을 날리지만 알타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대장의 공격을 막고 칼을 잡는다. 그러나 알토가 칼을 잡는 순간 칼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어 방역하게 만든다. 알토는 자신의 힘을 쏟아내어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무기를 조각으로 부순다. 마침내 티리우스 대장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알토에게 진정하라고 외치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맹렬한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린다. 괴물은 간신히 탈출한 것을 축하하고 재빨리 도망치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티리우스 대장은 그의 진홍색 밧줄로 괴물을 묶어놓는다. 괴물은 티리우스를 알아보는 것 같지만 그는 괴물을 사로잡는 데 단호하다. 진홍색 밧줄을 조여서 그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뉠 때까지 그 생물을 목 졸라 죽인다. 각 조각은 도망치면서 티리온스가 어느 조각에 핵이 있는지 결코 추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와는 달리 티리우스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핵을 움켜쥐고 부수고 다른 모든 조각은 흩어진다. 당장의 위험이 사라지자 티리우스는 더 골치 아픈 문제인 알토와 그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선다. 알토가 으르렁거리자 티리우스는 그를 통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당분간 그는 유물을 사용하여 알토를 보호 거품으로 감싸서 잠들게 한다. 알토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티리우스 대장이 다가와 모든 것을 암흑으로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의료부서에 옮겨졌고 미나가 개인적으로 그의 치료를 관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양한 약을 발라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을 독살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상처가 다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문다. 결국 미나만이 일관되게 그의 회복을 감독한다. 캐리스와 레이카가 그를 방문한다. 캐리스는 알토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솔직히 알토도 같은 놀라움을 느낀다. 미나는 방문객을 알아차리고 반응이 여전히 쇠약으로 인해 느림으로 알토와 함께 머물라고 지시한다.
캐리스와 레이카 모두 그들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알토는 티리우스 대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왜 자신을 살려두고 나중에 치료까지 마련해야 했는지 조용히 생각한다. 그의 팀원들은 알토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메이나에게 그가 정말 회복했는지 물었다. 메이나는 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약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티르후스가 도착하여 사적인 이야기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혼자 두라고 요청한다. 캐리스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물고 싶어 망설이지만 마이너는 책임을 다루기 때문에 대장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상기시킨다. 혼자가 되자 티르후스 대장은 알토에게 사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지 묻고 악마화는 일반적으로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알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티리우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간단히 말한다. 티리우스는 그의 용기에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알토의 악마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알토는 핵심 부서가 악마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왜 그가 살려졌고 치료를 받았는지 묻는다. 티리우스는 그의 추론을 설명한다. 첫째, 알토는 악마 영혼으로부터 후보자를 보호하여 그가 구할 가치가 있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둘째, 강경한 상원과는 달리 티리우스 자신은 악마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악마를 싫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티리우스는 그의 힘 때문에 알토를 자신의 편으로 두고 싶어한다. 그는 조직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덧붙인다. 알토는 자신이 그의 부하가 되면 티리우스가 그의 비밀을 함구할 것인지 묻지만 대장은 단순한 부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는다. 그는 알토가 그의 칼이 되기를 원한다. 알토는 이것이 악마를 사냥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는 계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민 끝에 알토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티리우스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알토는 필사적으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도움을 구한다고 밝힌다. 티리오는 지식의 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알타는 핵심 부서가 지혜를 수집한 곳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티리오는 이 장소에 고대 서적, 전설, 심지어 금지된 기술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는 악마를 다시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담고 있다고 소문이 난다. 많은 악마가 이러한 비밀을 얻기 위해 침투하려고 시도했지만 체계적으로 제거되었다. 그것으로부터 알타는 침투할 방법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고 추론하고 티리우스는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알토의 공언에 따라 방법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다. 악마를 사냥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며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토는 그에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연하다. 티리우스는 알토의 결의를 보고 놀란 것 같지만 알토가 모든 감각을 잃고 전투 중에 통제를 잃으면 그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상기시킨다. 알토는 이 조건을 수락하고 마침내 지식의 땅에 침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티르후스 대장은 알토가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는 또한 지식의 세계는 상원의 오래된 구성원들이 관리하며 항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곳에 보관된 책의 양은 엄청나서 필요한 것을 빨리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들은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거기서 회의를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타리우스 대장은 메나가 그가 더 오래 머물면 혼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알토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괴물로 변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리우스 대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불행히도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날 알토는 혼자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디두려고 하지만 약해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쓰러집니다. 카리스와 레이카가 방문하러 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걱정된 레이카는 더 가까이 다가가 메나를 불러야 할지 묻지만 카리스는 알토를 만지지 말라고 재빨리 경고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부드러운 빛이 알토를 감싸고 그의 손에 놓인 작은 빛나는 존재로 모입니다. 카리스는 그것이 정령이라고 설명하며 눈을 크게 뜹니다. 그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축적되면 때때로 정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마적인 존재와는 달리 이 순수한 정령들은 성장하면서 독특한 능력을 얻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토는 괴물로 전락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고귀한 정령은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훨씬 덜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신이 난 카리스는 정령을 팔면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령조차도 이 생각에 불쾌감을 느끼고 알토의 손에서 재빨리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카라스는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뒤쫓고 알토와 레이카는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무표정하고 재미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징계 부대의 일환으로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운동은 강렬하고 가혹하며 각자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레이카는 인상적인 기술을 보여주며 평균 이상으로 수행합니다. 알토는 카리스라는 사람이 일관되게 최하위를 기록하여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 안도하며 평균 수준을 유지합니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된 고난은 팀원으로서 그들의 유대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특별 훈련을 위해 타리우스 대장을 만나는 날이 오는데 사실은 그의 나무 받침대입니다. 당황한 세 사람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메나가 받침대 뒤에서 나타나 타리우스 대장을 숭배하는 특별 훈련을 할 시간이라고 쾌활하게 발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의 감명받지 못한 얼굴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일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더 진지한 어조로 메나는 큰 문을 열고 그들이 인정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문은 징계부대의 무기고를 드러냅니다. 그곳은 공간 자체가 휘어지는 듯하고 모든 모양과 형태의 수많은 무기로 가득 찬 놀라운 곳입니다. 세 사람은 그 광경에 눈에 띄게 놀라지만 메나는 그녀의 설명을 듣도록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이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은 사용자에게 제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친화력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대원들이 마법과 봉인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숙련된 대장장이와 부적 마스터들이 협력하여 무기에 엄청난 마법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적과 무기의 이러한 융합은 특별한 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조차도 호환되는 한 압도적인 힘으로 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무기는 영적인 힘을 흡수하여 고유한 무기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메나는 여기 있는 모든 무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은 무기 영혼의 희귀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앤에게 이 무기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세 사람은 선택을 하기 위해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카리스가 손을 내밀자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걱정된 친구들은 그가 괜찮은지 묻지만 약사 메나는 그가 그린 것, 즉 희귀하고 특이한 무기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형태는 무기이자 일상용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용기 안에 물건을 넣으면 놀라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카리스는 새 파트너를 맞이하고 신나게 달라붙고 미나는 알토와 레이카에게 감각을 갈고 닦아 자신의 무기를 불러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미나의 목소리가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깊이 집중합니다. 이에 응답하여 일련의 무기들이 그들 주변의 공간에서 소용돌이치고 반짝이기 시작하며 선택된 소유자들의 부름에 이끌려 두 사람이 선택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다립니다. 무기가 레이카를 향해 내려오고 그녀는 그녀를 통해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의 급증과 함께 그것을 잡습니다. 그녀는 실험적으로 휘두른다는 그것이 그녀의 손에 얼마나 완벽하게 맞는지 느끼고 본능적으로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라는 것을 압니다. 한편 알토 역시 자신을 위한 무기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빨리 앞으로 나오라고 재촉하지만 대신 그를 둘러싼 무기들이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무질서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카리스는 알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며 점점 커지는 소용돌이 속으로 돌진하는 무기를 간신히 피합니다. 압도적인 광경은 메나에게 타리우스 대장이 자신의 무기를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알토는 자신을 부르는 듯한 칼을 향해 손을 뻗지만 그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모든 무기가 갑자기 바닥에 부딪혀 조용해집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는 알토는 메이나를 흘끗 쳐다보며 메이나는 자신조차도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결심한 알토는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는 듯 무기들이 떨리면서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작은 청중은 불안한 기대감으로 이번에는 성공할지 궁금해하며 지켜봅니다.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알토에게서 뿜어져 나와 자석처럼 작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무기들을 그에게 끌어당깁니다. 카루스와 레이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보지만 미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릇 영혼의 효과입니다. 진실은 알토 안에 강력한 신을 먹는 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이 그의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 기존의 힘과 충돌합니다. 두 힘이 그의 몸 안에서 지배권을 놓고 싸우면서 알토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카루스는 그를 불렀지만 메나는 알토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의 힘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빨리 그를 막습니다. 내부에서는 신을 먹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여 영혼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충돌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알토는 정신을 차리고 거의 즉시 새로운 힘이 자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카리스는 놀라워하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인식합니다. 메나는 침착하게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묻고 알타르는 이제 신을 먹는 자의 힘을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손으로 칼날을 만들고 바닥을 가로질러 휘둘러 힘 자체가 형태를 취한 것처럼 기이하게 살아있는 듯한 속이 빈 덴트를 새깁니다. 이 일격의 큰 메아리가 홀을 통해 울려 퍼지며 근처 경비병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숨겨진 침입자의 주의를 끕니다. 타리우스 대장이 없는 동안 공격할 계획이었던 침입자는 악마화된 젊은이의 예상치 못한 힘의 전시회에 즐거워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알토와 그의 팀은 여러 작은 괴물을 처리하여 튼튼한 트렁크 안에 넣어둡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는 부상자를 구출하고 실험실을 청소한 후 완전히 지쳤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무기를 선택한 이후로 거의 쉬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며 분대원이라기보다는 미나의 과로한 에렌 소년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이카는 카리스에게 현재 타리우스 대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알토는 이러한 추가 작업에 어떤 숨겨진 이점이나 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하려고 하지만 카리스는 청소를 돕는 것이 적절한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강히 믿지 않습니다. 알토조차도 역겨운 상황에 대한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어색해하지만 카리스는 즉시 메나 편을 든다고 그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카리스의 좌절감을 더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경비병들의 괴물 사냥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 경비병들을 동료 신병으로 인식하고 이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냥하고 있는 반면 그들 자신은 청소 임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일치로 낙담의 한숨을 내뱉습니다. 카라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며 메이나의 요청을 무시하고 몰래 빠져나가자고 제안하지만 레이카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알토는 그들이 더 많은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므로 그의 해결책은 메나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카리스는 새로워진 희망으로 그를 응원합니다. 메나는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운 좋게도 그들의 타이밍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허락을 내리고 제복으로 갈아입고 즉시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성벽 밖에서 탁 트인 하늘 아래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알토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생물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것을 지적하고 레이카는 알토가 그 특징을 설명함에 따라 그것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눈을 뜨지 않고도 캐리스는 문제의 괴물이 실제로 거대한 황소, 초식동물, 온순하고 무해하다고 분류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토와 레이카는 예상치 못한 지식에 대해 스를 칭찬하지만 그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카라스는 적의 특징을 아는 것이 직접 싸우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괴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이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믿음을 고수합니다. 알토는 무심하게 먹은 후에 생물을 더 잘 이해한다고 덧붙이지만 레이카는 그가 농담인지 완전히 진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지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카루스는 임무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루하다고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으며 메인에게 처음부터 언급한 것을 후회합니다. 메이나는 이것이 특별한 임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불안한 미소는 처음부터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에게 긴 보급품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카라스는 그것이 그들의 전투 기술을 시험할 기회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는 정말로 단순한 운송 임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메이나가 특히 누군가가 보급품을 훔치려고 하면 싸우지 않고 수비대 장교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급품을 파괴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중 누구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조용히 관광 여행을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한동안 여행한 후 마침내 그들은 로산나 성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슈쿠바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로산나 성까지는 하루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숙바에서 쉬면서 다음 일을 대비하기로 한다.
레이카는 숲에 도착하자 마차를 멈춘다. 현지 여관에서 대머리 남자는 상관에게 로산나 성에서 오는 물과 식량 보급이 며칠째 끊겼다고 보고한다. 채소와 말린 고기밖에 없어서 여관에는 여유 자원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머리 남자는 축제가 다가오면 항상 운송이 소홀해지니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때 3인조가 여관에 도착하지만 대머리 남자는 지금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알토는 그들이 키노 큐미 소속이라고 말하고 남자의 태도를 180도 바꾼다. 알토는 로산나 성에 물자를 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여관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여관 밖은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고 장난기 가득한 인물이 그들을 지켜본다. 잠시 후 날씨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머리 남자는 로산나 성이 보이는 최고의 방으로 안내한다. 그들이 혼자 남게 되자 레이카는 방이 먼지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알토는 조금 닦는다고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말한다. 카루스가 창밖 풍경을 보여주며 관심을 끈다. 알토는 아름답다고 감탄하지만 카루스는 반대편 풍경이 훨씬 더 숨막힐 듯하다고 말한다. 알토는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카루스는 전에 말했듯이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는 듯 뽐낸다. 알토는 즉시 흥미를 잃고 카루스는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한다. 그는 몇 년 전 날뛰는 괴물이 지진을 일으켜 대륙판이 움직였다고 알려준다. 대륙의 북서쪽 지역에서는 이 힘 때문에 땅이 가라앉아 거대한 조각난 섬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거대한 마법 짐승이 로산나 성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영향으로 사막과 빙하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모래와 얼음의 공존은 로산나 성을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로산나의 짐승이 몸을 움직일 때 봄이 온다고 한다. 이 짧은 봄 동안 로산나 성 사람들은 로산나의 짐승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연다. 로산나의 짐승이 몸을 움직인 후 사막과 빙하의 풍경은 그 힘에 의해 빠르게 변모한다. 예전의 사막은 빙하가 되고 예전의 빙하는 사막이 된다. 여관 주인들은 카루스의 지식에 감탄하며 축제가 마침 3일 후에 열린다고 말한다. 카루스는 전설적인 축제를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먼지가 흩어지자 세 사람은 침대 위와 아래에서 잠이 든다. 하지만 희미한 빛이 알토를 꿈에서 깨운다. 그는 일어나 찬장으로 걸어간다. 수상한 찬장에서 소리가 나자 알토는 깜짝 놀란다. 그는 찬장을 열어 전갈과 거미를 발견한다. 알토는 등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모른 채 조심스럽게 두 곤충을 관찰한다. 큰 굉음을 들은 여관 주인들이 문을 두드리러 오지만 문과 벽이 부서지면서 알토가 어두운 괴물 형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어둠의 괴물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려 쫓아내지만 알토는 그들이 도망쳐서 이제 망설임 없이 싸울 수 있게 되어 안도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여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쉽게 쳐낸다. 카루스와 레이카도 혼란을 겪고 현장에 도착하지만 알토는 괴물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로산나 성에서는 이미 침입자 그룹에 의해 경비병들이 제거되었다. 그중 침략자는 피 묻은 발톱을 침착하게 핥고 있다. 그의 부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며 묻자 남자는 키노 큐미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항의하지만 침략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할 뿐이다. 대신 그는 로산나 성 안에 있는 괴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성 자체는 이제 음모로 가득 찬 곳, 어둠에 잠긴 악마의 영역이 되었다. 여관 주인들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그중 한 명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한 명은 뒤돌아보고 괴물이 휘젓는 파괴적인 광경에 눈을 크게 뜬다. 겁에 질린 그들은 본부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기 위해 성으로 달려간다. 파괴된 여관으로 돌아가자 괴물이 잔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알토의 공격은 옆구리를 베는 데 성공하지만 괴물의 피가 부식성이 있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그는 친구들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하지만 카루스는 알토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알토는 괴물의 움직임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그는 무기 정령의 힘에 힘입어 공격을 감행하고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이것이 훈련 결과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공격 뒤에 숨겨진 힘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괴물은 뾰로통해 보일 뿐이지만 알토는 멈추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알토는 괴물의 등에 올라타 공격하고 괴물은 안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에너지, 잔해, 무기를 뱉어낸다. 카루스와 레이카는 재빨리 피하지만 모든 것이 진정되자 둘 다 동시에 이마를 짚는다. 괴물이 갑자기 정령으로 줄어들자 알토도 어안이 벙벙해진다. 작은 정령은 알토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의 품에 뛰어들어 그에게 몸을 기댄다.
알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싸우던 존재가 지금은 왜 이렇게 친근하고 애정을 보이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카루스는 정령은 지능이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병아리처럼 각인되어 처음 보는 것을 부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알토를 부모로 생각한다. 때로는 정령들이 파괴적인 난동을 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외모도 상당히 귀엽다. 이러한 존재들을 마법 친숙자라고 한다. 알토는 자신과 같은 악마가 마법 친숙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너무 눈에 띈다고 생각하며 정령을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그가 등을 돌리자 카루스는 눈에 띄지 않게 숨겨서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알토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울고 있는 정령을 뒤돌아보며 경계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나선다. 카루스는 평소처럼 관광을 재개하지만 알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젯밤 알토는 마법 친숙자를 혼자 두고 가는 죄책감을 무시할 수 없어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튜리어스 대장과 메나가 결국 알게 될까봐 걱정했다. 카루스는 그때가 되면 그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제 알토는 그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세 사람은 드디어 로산나 성에 도착하고 카루스가 눈에 띄게 가장 신나 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자 그는 탐험하고 경치를 감상하고 싶어 하지만 알토는 임무가 먼저라고 상기시키며 그를 막는다. 알토는 장교에게 자신들은 키노 쿠메테리아 부대 소속이며 응구엔 성에서 의료 물자를 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장교는 부하들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경비병들은 물품 검사를 시작한다. 확인 후 장교는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확인하고 임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부하들이 잠긴 상자에 대해 알린다. 알토는 그것은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으며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하지만 장교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전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루스는 현재 위치가 너무 공개적이므로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지만 장교는 거절한다. 마지못해 카루스는 상자를 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경비병은 상자를 완전히 열어 안에 있는 금을 드러낸다. 그 광채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경비병들은 결국 물품이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물품을 수비대에 전달하면 임무가 완료된다고 지시한다. 그렇게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보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갑자기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의 길로 뛰어든다. 아이는 후드를 쓴 남자들에게 필사적으로 쫓기면서 도움을 외친다. 그는 결국 넘어지고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후드를 쓴 남자가 공격할 기회를 준다. 다행히 알토가 제때 도착하여 칼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공격을 막는다. 그는 공격자를 막아내고 왜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노리는지 묻는다. 후드를 쓴 남자들은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며 침묵을 지킨다. 그들은 마침내 알토를 공격하며 이 일은 그에게 상관이 없으니 임무로 돌아가라고 촉구한다. 알토는 당황하며 이 후드를 쓴 남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임무를 수행 중인지 알고 있는지 속으로 궁금해한다. 완전히 둘러싸인 알토는 겁에 질린 아이를 옆에 두고 아이는 계속 도움을 애원한다. 세 명의 공격자가 동시에 알토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쉽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반격한다. 그중 한 명이 쓰러지자 알토는 공격자의 망토 아래 숨겨진 부적을 발견한다. 경고 없이 후드를 쓴 남자들은 빠르게 재정비하고 빠른 패배를 당한 후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호기심이 생긴 알토는 아이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묻고 레이카는 왜 그 남자들이 그를 쫓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이 답을 듣기도 전에 카루스는 먼저 소년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이는 카루스의 제안을 거부하며 화를 내며 그의 손을 쳐낸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 멀리 도망친다. 그들은 잠시 쫓아갈까 생각하지만 아직 전달해야 할 물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다친 두건 쓴 자들은 곧바로 아이를 쫓아갈 수 없을 거야. 하브로자나의 성 수비대에 아무런 방해 없이 보급품을 성공적으로 전달했어.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지. 한 남자가 대머리 거구에게 자비 없이 구타당하며 대답을 강요당하고 있어. 구타당한 남자는 마침내 성주와 비자크 가문 대부분이 이미 제거되었다고 말해. 하지만 대머리는 이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하게 병사들에게 정보를 강제로 빼내라고 명령해. 이 대머리는 수비대 지휘관이었는데 튜리어스 대장관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야. 알토는 이 수비대의 병사들이 검은 망토를 입은 자들과 같은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친구들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조용히 부탁해.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그들은 수비대 자체가 그들이 방금 구출한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즉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수비대의 작전에 직접적으로 간섭한 거야.
알토는 키노쿠미가 단순한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갑자기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알토는 확인하러 갔다가 나뭇집 사이에 숨어있는 검은 고양이를 발견해. 카라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알토는 대충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려. 근처에서 아이는 고양이 옆에 바짝 엎드려 숨어있어. 하지만 불안한 듯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서서 침착하고 거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들은 아이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여전히 물어볼 몇 가지가 남아있어. 그들은 그의 배경에 대해 묻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놓아달라고 애원해. 바로 그때 그들은 아이를 찾아 이 지역을 수색하는 수비대 병사들의 먼 목소리를 듣게 돼. 겁에 질린 아이는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해. 알토가 그의 팔을 붙잡지만 아이는 붙잡히면 안 된다며 놓아달라고 간청해. 병사들의 그림자가 가까워지자 아이는 억지로 알토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손을 땅에 떨어뜨려. 순식간에 거대한 마법진이 그들의 발밑으로 퍼져나가. 마법진은 반짝이며 소용돌이치는 무릉덩이로 변해 그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해. 잠시 후 수비대 병사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계속 수색하며 이동해. 알토와 그의 동료들은 아래의 돌바닥으로 세게 떨어져. 반기 천천히 밝아지면서 그들이 광활하고 텅 빈 방으로 이동되었음을 보여줘. 고대 그림과 웅장한 초상화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지만 아무도 그곳을 알아보지 못해. 알토는 고집 센 강아지처럼 아이를 들어 올리고 레이카는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가. 그중 하나에는 베자크 2세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케레스에게는 어렴풋이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아.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이가 먼저 초상화가 루자나 성의 전 영주였던 자신의 아버지 것이라고 설명해.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정당한 자기는 자신에게 넘어와야 했다라고 밝혀.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이름, 성에서 정당한 주장을 박탈당한 레오드 베이자크라고 밝혀. 그는 베이자크 가문이 로사나의 수호자로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 통치하고 보호해왔다고 설명해. 그들의 가문 역사는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땅의 확고한 보호자로서 자리 잡고 있어. 하지만 그때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는 석 달 전부터 마법 짐승들의 움직임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키노쿠미의 많은 구성원들이 전멸했다라고 설명해. 그 후 유록이라는 새로운 대장이 임명되었어. 유록은 냉혹한 결정과 가혹한 전술을 통해 짐승들을 진압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행동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지. 그는 러의 아버지에게 가문의 재산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고 성의 공공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기 시작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유록은 베이자크 가문의 비밀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로사나스의 짐승들을 이용해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어. 이 기회를 잡은 그는 짐승 활동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성주를 비난하며 범죄를 날조했고 결국 그의 목숨을 빼앗았어. 그 후 베이자크 가문의 구성원들은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어. 그는 충성스러운 하인들에 의해 구출되어 비밀리에 밀반출되었지만 유록은 그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알토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레오가 왜 지금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해. 그는 이곳에 갇힌 자, 로사나의 전설적인 짐승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해. 한편 여관 주인들은 유록에게 여관에서 본 괴물에 대해 보고해. 유록은 괴물 자체 외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질문해. 여관 주인들은 눈에 띄는 것은 니우잉 성에서 온 키노쿠미의 젊은 구성원 3명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어. 그들은 첫 번째 큰 소음이 그 3명이 차지하고 있던 방에서 났고 확인하러 달려갔을 때는 이미 괴물이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어. 그러자 수비대 병사가 그 3사람의 초상화를 보여주자 여관 주인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말한 사람들이 맞다고 확인해. 수비대 병사는 유록이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초상화를 만들자는 이전 제안이 현명한 예방 조치로 밝혀졌다고 인정해. 그는 또한 유록에게 이 3명이 자신들의 부하들이 표적을 추격할 때 방해한 바로 그들이라고 알려줘. 상황이 곤란해졌다고 깨달은 유록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해.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4사람 모두를 체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그는 믿을 만한 부하들에게 몸을 돌려 그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해. 그는 오래된 책장 앞에 멈춰서 책 한 권을 꺼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숨겨진 계단을 드러내. 그들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유록은 그가 그것을 가져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조용히 말해. 그의 부하는 침입자를 추적하기 위해 이미 수색벌레들이 풀려났다고 설명하며 그를 안심시켜. 지하로 돌아온 로는 벌레들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걱정스럽게 말해.
카리스는 로사나의 짐승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잠시 기운을 차리지만 레오는 그것은 유록이 진정한 로사나의 짐승을 찾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보낸 마법 짐승일 뿐이라고 재빨리 정정해. 그러고는 문을 가리키며 로사나의 진정한 짐승이 그 뒤에 봉인되어 있다고 설명해. 카리스는 문에 도달하려면 마법 짐승을 물리쳐야 할 것 같으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봐. 알토는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직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무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이 말을 들은 레오의 표정이 변해. 그는 아이의 절박한 애원조차 믿으려 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해. 손뼉을 치며 수색 벌레들의 주의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향하게 해. 카라스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당황하지만 알토는 그 순간 그들이 교묘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아. 르는 너무 늦게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어둡게 웃어. 벌레떼가 그들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하자 카라스는 알토에게 위협을 처리하라고 촉구해. 알토는 망설임 없이 두 팔을 무기로 변형시켜 다가오는 벌레들을 베기 시작하며 르가 그들을 가두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씁쓸하게 말해. 르는 섬뜩한 기운을 띤 채 계속 웃으며 이곳의 주인은 예전의 악마였기 때문에 마법 짐승들이 이제 모든 악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설명해. 알토 자신도 악마이기 때문에 로사나의 짐승의 힘을 더 쉽게 훔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알토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아. 카리스와 레이카가 르에게 방역할 준비를 하자 소녀는 재빨리 벨트를 빼서 채찍과 같은 무기로 사용하여 둘 다 돌담에 던져버려. 타격의 힘으로 그들은 심하게 다쳐. 르의 표정은 차갑고 잔인하게 바뀌며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몸은 우락이 그를 제거했을 때 차지한 그릇일 뿐이라고 인정해. 그는 예전에 로사나 성을 50년 동안 통치했고 마법 짐승을 막기 위해 키노쿠미와 함께 싸웠다고 밝혀. 충격을 받은 알토는 레오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의 몸에 깃든 로사나스의 전 영주라는 것을 깨달아. 그 아이의 얼굴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불안한 자부심을 드러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무거운 뒷문을 통해 걸어가면서 다음에 올 것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갑자기 위협적인 괴물이 나타나 치명적인 의도로 그들에게 다가와. 알토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뒤에 남아 그 생물과 맞서 싸워. 그는 공격을 가하지만 그의 마법 검조차도 괴물의 질긴 가죽을 뚫을 수 없어. 간신히 강타를 피한 알타는 괴물을 홀 반대편으로 유인한 다음 입구로 향해 반격할 더 나은 기회를 잡기로 결심해. 움직이면서 각 공격을 능숙하게 피한 그는 마침내 홀 입구에 도착해. 하지만 그곳에는 유록과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레오가 악마 소년을 더 깊숙이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재빨리 짐작해. 알토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던 유록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채찍으로 알토를 단단히 묶어버려. 알토는 바닥에 쓰러져 세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올려다봐. 괴물이 뒤에서 다가오지만 알토는 침착함을 유지해. 그는 결의를 다지고 일어나 반괴물 형태로 변신하여 다가오는 짐승을 공격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 알토는 유록에게 자신의 조직에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는지 물어봐. 유록은 침묵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악마인 알토가 베자크를 돕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뿐이라고 확신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알토는 뒷문에서 전투 소리가 들려오고 심지어 유록의 부하들조차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토는 베자크를 막으려고 동료들이 안에 있고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따라갈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남자들은 재빨리 유록에게 알토를 막아달라고 촉구해. 유록은 망설임 없이 금빛 채찍을 꺼내고 부하들은 알토의 운명이 봉인되었다고 확신하며 유록의 채찍에 잡히면 탈출한 적은 없다고 믿어. 하지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알토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야. 대신 유록은 채찍을 사용하여 땅에 쓰러진 괴물을 묶어. 그 순간 유록은 타이리어스 대장을 위해 알토를 믿고 그와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내부에서는 카라스가 이미 심하게 다쳤고 레이카는 로잔나의 짐승과 합쳐진 바이자크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다. 그녀의 투지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버티기 힘들어한다. 바이자크는 그녀를 향해 독액을 뿜어내지만 알토가 때맞춰 나타나 그녀를 보호하고 바이자크를 잠시 방심하게 만든다. 유록과 그의 부하들도 나타나지만 바이자크는 너무 늦었다며 로자누스의 짐승의 힘은 이미 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록은 동의하지 않고 조용한 결의로 칼을 뽑는다. 캐리스는 유록처럼 덩치 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고 알토와 레이카는 그의 검술 뒤에 숨겨진 기술에 감탄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록은 베자크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베어낸 후 땅에 착지한다. 침착하게 그는 로잔나의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베자크만 잘랐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하지만 레이카는 곧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깜짝 놀란 유록은 베자크의 몸이 재생되기 시작하여 짐승의 잔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카라스는 그 광경에 욕설을 내뱉는다. 울리케는 다른 사람들을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바이자크를 물리쳤지만 그때도 재생했다고 설명한다. 유룩은 로잔나 성 자체가 괴물의 마법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베자크가 이를 사용하여 재생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룩은 베자크가 마력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알토는 베자크가 성 안의 모든 마력을 완전히 흡수하면 완전한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막는다. 심지어 지금도 베자크는 도망치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들과 싸우면서 공격을 받아 재생하고 매번 더 많은 힘을 끌어내고 있다. 알토는 재생할 때마다 베자크가 더 강해지고 위험해진다고 경고한다. 카라스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급하게 묻고 유룩은 베자크와 그의 뒤틀린 계획을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베자크는 그들을 조용히 관찰하며 그들이 대담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유룩은 알토에게 전투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알토는 전에 괴물과 싸워본 적이 있다고 설명하자 유룩은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그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바이자크는 그들의 노력을 쓸모없는 저항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유룩은 그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이번에는 더욱 격렬한 공격을 가하며 투지를 불태운다. 바이자크는 그만두라고 경고하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50만 명을 지탱하는 로잔나 성에 흐르는 마법을 끊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록과 알토는 그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약화시키는 데만 집중한다. 계속 압박을 가하자 마침내 괴물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고 유록은 얇게 가려진 빈정거림으로 그가 몸이 좋지 않은지 묻는다. 분노와 절망에 빠진 베자크는 강력한 외침을 내질러 충격파를 일으켜 모두를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 에너지가 가라앉자 알토만이 그의 앞에 서 있다. 충분하다고 판단한 베자크는 협력을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알토를 정면으로 공격한다. 레이카와 카라스는 알토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켜보지만 알토는 주저없이 공격에 맞선다. 맨손으로 괴물의 벌어진 입을 움켜쥐고 무자비한 힘으로 찢어버린 다음 괴물의 몸 한쪽 끝을 움켜쥐고 땅에 맹렬하게 내리친다. 베자크는 그토록 젊은이에게서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알토 자신도 방금 일어난 일에 똑같이 놀라워한다. 사실 알토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자크가 자신을 물었을 때 그는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이 떠오르자 알토는 이를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베자크를 끝낼 기회로 여긴다. 위험을 감지한 베자크는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고 두 강력한 공격은 중간에서 충돌하여 그들을 싸움에 가둔다. 순간의 교착 상태를 이용하여 바이자크는 기회를 틈타 그림자 속으로 도망친다. 성벽 밖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바이자크가 갑자기 땅 밑에서 맹렬하게 솟아오르며 침묵을 깨고 주변에 혼돈과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눈앞에 서 있는 괴물 같은 형체를 보고도 경비병들은 여전히 그를 막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바이자크는 발밑의 땅이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비웃기만 하고 순식간에 괴물은 그들을 무력한 개미처럼 짓밟는다. 경멸적인 경멸과 함께 베자크는 자신과 같은 신을 곤충 따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알토는 신성이라는 주장을 비웃으며 베자크를 평범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냉정하게 부른다. 그 말은 신경을 건드리고 바이자크는 알토 역시 괴물의 힘을 훔쳤다고 지적하며 침묵하라고 화를 내는다. 하지만 알토는 계속 다가가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그들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베자크의 광란을 끝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알토는 마음속 깊이 유록과 다른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그가 혼자 맞서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짐승 자체를 해치지 않기로 결심한 알토는 손에서 실과 같은 에너지를 뻗어 괴물의 격렬한 공격을 능숙하게 막고 제자리에 묶는다. 바로 그때 유록과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혼란스러운 현장에 도착하고 알토는 베자크가 성공적으로 붙잡혔다고 재빨리 보고한다. 그러나 카루스는 그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다급하게 경고한다. 알토가 돌아서자 베자크는 강력하고 빛나는 붉은 거품 안에서 불길하게 떠다니고 있다. 눈부신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와 모든 사람의 시야를 가린다. 마침내 잔해와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다. 베자크는 완전히 변신했고 자신의 악마신으로의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새로운 힘의 증거로 그는 땅에 번개를 보내 인간을 충격에 빠뜨리고 주변을 혼란에 빠뜨린다. 겁에 질린 모든 사람이 공황과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만 바이에제크는 그 광경을 비웃기만 하며 로잔나의 짐승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들은 이제 순수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눈에는 인간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눈앞에 닥친 압도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록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용감하게 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나 유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융합이 거의 완료된 지금은 바이자크를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걱정한다. 재빨리 생각한 그는 분대의 두 팀으로 나뉘라고 명령한다. 하나는 민간인 대피를 이끌고 다른 하나는 긴급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유록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도망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남아 귀중한 시간을 벌 계획이다. 바이자크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시간을 벌겠다는 유록의 결의를 비웃는다.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그는 손을 뻗어 유록의 어깨 깊숙이 찔러 넣는다. 바이자크는 유록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쉴 새 없이 유록을 공격한다. 그러나 공격의 힘에도 불구하고 유록은 멀리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베자크를 바보라고 부르는데 악마신의 힘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자크에게 그런 헛소리를 먹인 사람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라크의 저항에 분노한 베자크는 공격을 강화한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알토가 그의 에너지를 집중하며 개입한다. 알토는 베자크의 치명적인 소나귀에서 유록을 구하기 위해 공격한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는 유록은 알토에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알토는 베자크가 이미 완전히 어둠에 빠졌다면 그를 삼켜도 괜찮은지 묻는다. 알토는 맹렬하게 베자크의 손을 잡고 괴물의 공격을 막으면서 손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바이자크는 알토가 끔찍한 신을 먹는 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지만 그에게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짧은 거리에서 지켜보던 요록은 경외감을 느끼며 전개되는 상황이 두 야생 짐승 사이의 충돌, 즉 자비 없이 잡아먹히거나 잡아먹는 싸움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바사크의 몸에서 땅에 떨어지는 살점 조각들을 분석하면서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다. 재빨리 행동한 그는 알토를 불러 베자크에게서 강제로 떼어낸다. 다음 순간 절단된 살점이 부자연스럽게 재생되기 시작하고 요록은 칼로 베고 알토와 함께 후퇴한다. 유록은 바이자크가 결국 융합을 완료하지 못했고 함께 그들은 바이자크의 뒤틀린 몸 안에서 끔찍한 얼굴들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한다. 그 광경은 너무 끔찍해서 알토는 자신이 물어뜯은 것을 즉시 뱉어내고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유록은 베자크가 괴물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알토는 그들이 보는 것은 인간과 악마 사이에 실패한 융합의 암울한 운명이라고 덧붙인다. 유록은 인간이 악마 신의 힘을 품는 것은 너무나 대담한 일이며 인간과 악마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엄숙하게 말한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린 베자크는 더 이상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역병이 된 마법적인 짐승이 아니다. 결의에 찬 그녀는 소중한 영약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한다. 이라크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해낼 결심을 한다. 약속대로 이라크는 베자크에 직접 맞서기 위해 돌진하고 알토는 한동안 물러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인다. 유록 대장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싸우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유록은 황금 채찍을 휘둘러 괴물을 단단히 묶은 다음 하늘로 높이 뛰어올라 두개골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다. 그러나 그의 공격이 막 내려오려는 순간 괴물은 충격파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여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도망치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단번에 파괴적인 순간에 끝을 맺는다. 카라스는 간신히 자신의 무기로 자신과 레이카를 보호하지만 믿었던 무기조차도 힘에 짓눌려 산산조각이 난다. 알토조차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충격패에 압도되어 뒤로 날아가 쓰러진다. 정신이 아찔하지만 결심에 찬 알토가 몸을 일으켜 세우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의 힘의 끈이 어찌 된 일인지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문제, 심지어 괴물 자체에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알토는 그 에너지실을 잡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의지력을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긴다. 알토의 힘에 잡힌 괴물은 알토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천천히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우뚝 솟은 모습은 무너져 내리며 속수무책으로 땅에 떨어져 짐승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 며칠 동안 성을 꼼꼼하게 재건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악마신이 죽은 후 흩어진 힘이 그들에게 쏟아졌고 그가 제거했던 자들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이야기한다. 로잔나의 고대 짐승조차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룬 사람은
유록대장이라고 믿고 그와 함께 싸웠던 또 다른 괴물의 희미한 기억을 무시한다. 카라스와 레이카와 함께 카트에 물품을 싣는 동안 알토는 안뜰 너머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을 조용히 되돌아본다. 베자크의 융합 에너지를 흡수하고 의식을 잃었던 걸 떠올리며 그 에너지 과부하 때문에 모두가 되살아난 건지 궁금해한다. 결국 알토는 이 임무의 자세한 내막은 혼자 간직하기로 한다. 나중에 유락대장은 알토를 따로 불러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한다. 잠시 당황했지만 알토는 어색하지만 정중한 미소로 답한다. 유락대장은 이 기회를 틈타 몬스터 간의 충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다. 몬스터를 포함한 세상 만물은 나무, 물, 불, 흙, 금속의 오행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각 몬스터 유형은 특정 속성에 특히 취약하며 이 원소 논리를 이해하면 알토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알토는 진심으로 조언에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난다. 유락대장은 이 젊은 투사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여전히 임무는 그를 부르고 부대원들이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기에 유락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을 돌린다. 한편 활기 넘치는 식당 안은 베자크 가문이 로사나의 힘을 차지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일부 사람들은 전설 속의 신을 먹는 자가 그 일을 끝냈는지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을 먹는 자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 생각을 완전히 묵살한다. 손님들 사이에서 알토와 동료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밤의 왕이 토르스텐시에 나타났다고 한다. 토르스텐시의 문에서 경비병들은 특정 관리들을 환영하며 도시 안으로 들여보내지만 알토와 친구들은 제지당하고 입장이 거부된다. 카리스는 이유를 묻고 담당 경비병은 공식 회원들과의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훈련생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고 알린다. 알토는 조직에서 막대한 현상금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킨다. 몬스터를 처치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수여될 것이다. 결국 밤의 왕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이미 죽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알토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경비병은 완고하게 이 임무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카리스는 이 거절을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경비병은 짜증이 나서 카리스를 때리려고 한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 전에 알토는 가볍게 경비병의 주먹을 잡고 현상금은 공개 경쟁이므로 훈련생이든 베테랑이든 상관없다고 지적한다. 경비병은 손을 떨며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지만 용기를 내어 알토가 동료를 공격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알토의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에 경비병은 흔들리고 결심이 무너져 마지못해 그들을 통과시킨다. 알토와 친구들이 걸어가는 동안 다른 경비병들은 초조하게 쳐다보며 자유대장이 이들을 들여보낸 것에 대해 분명히 질책할 것이라고 속삭인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리드 경비병은 대장이 도착하기 전에 알토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곧 어두운 더미를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뼈에 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카리스는 밤의 왕의 힘에 고갈된 자들은 뼈조차 남기지 않아야 하기에 몹시 불안해한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림자 형체가 나타나 기괴한 형태로 비틀어지며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재빨리 대응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그 생물을 벽에 내리친다. 몬스터는 땅에 쓰러져 부서지고 검은 그을음으로 흩어진다. 카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족이 똑같이 끔찍한 방식으로 사라졌던 것을 조용히 떠올린다. 하지만 기억과 슬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은 유일한 선택임을 알기에 굳건히 남아있다. 세 사람이 도시 깊숙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몬스터들을 베어넘기며 해리스는 밤의 왕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검게 그을린 껍질로 만들지만 그들이 마주치는 희생자들은 모두 얼굴이 기괴하게 부어있다는 것을 관찰한다. 이 불안한 세부사항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밤의 왕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 나아가던 중 그들은 땅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는 경비병을 발견한다. 카리스는 그를 그들보다 먼저 도시로 들어갔던 사람으로 알아봤지만 알토는 너무 빨리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대신 알토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그 남자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눈에 띄게 떨고 창백한 경비병은 자신의 그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너무 끔찍한 것을 만나 전멸했다. 모든 것은 거대한 신성한 몸체가 들어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 경비병은 자신이 밖에 머물렀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카리스는 조용히 이것이 기사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잠시 생각한 후 해답을 찾기 위해 그 남자를 안내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하기로 한다.
그 남자는 이미 적이 제거된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이끈다. 결국 그들은 험악한 분위기의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한다. 알토는 망설임 없이 걸어가서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문을 부수고 걷어찬다. 그 너머의 넓은 홀 안에서 그들은 그림자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조각상 같은 형체를 마주한다. 갑자기 그들을 데려온 남자가 불안한 웃음을 터뜨린다. 순간 알토는 반응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남자의 목숨을 끊는다. 카리스와 레이카는 알토가 왜 갑자기 그를 제거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알토를 바라본다. 알토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의 머리를 굳게 밟으며 그는 이미 세뇌되었고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알토가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충격은 더욱 깊어진다. 이곳에서는 그들의 힘이 억제되고 있다. 놀란 레이카와 캐리지는 자신을 확인하고 실제로 힘이 거의 50%나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닫는다. 아직 진정한 몬스터를 만나지 못했다. 대신 이 지역의 몬스터는 힘을 억제하고 인간을 몬스터 꼭두각시로 만들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이 밤에 왕을 처치하는 대가로 보상을 제안했고 그의 귀환을 주장하는 공식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본 어떤 것도 그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알토는 헤어질 것을 제안한다. 그는 억제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지역에 남아 단서를 조사하기로 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여기로 이끌린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는 카리스와 레이카에게 들어오는 증원군을 찾아 세뇌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지시한다. 불안한 홀에 홀로 남겨진 알토는 왜 이곳이 그들의 목적지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벽에 새겨진 벽화는 기이하게 눈에 띄고 방에 있는 거대한 신성한 몸체는 불안하게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 알토는 주변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방을 이동하면서 가장 끔찍한 광경인 조각상의 머리가 천천히 그를 주시하기 위해 돌아가고 목이 조용히 포식적인 축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Mưa. Ngoài mưa á. Ở đây chúng tôi gọi là trời m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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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ắng. Nắng.